미장만 되고 국장은 안 되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내년에 오히려 환율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13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트럼프 당선 이후 2월 달을 한번 노려보자. 그 중에서 안 사야 될 걸 일단은 안 사야 될 거. 저는 애플은 일단 빼자. 원픽은 테슬라다. 트럼프 퇴임할 때 되면 최소 시가총액 3등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시장이 올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연준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이 파월 의장의 멘트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안 좋았죠. 미국 시장도 오늘만큼은 좀 박살이 났습니다. 일단 FOMC 요거 한번 뭐 해석 및 결과를 한번 분석해 준다면요. 내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동안엔 그래도 미국 시장은 좋았었는데 그죠? 맞아요. 국내 시장은 뭐 별일이 다 있다 보니까 이번에 계엄 사태까지 있어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정말 푸콜레이쇼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지수. 그 공포지수에 8월 달에 한 번 얻어맞고 9월에 얻어맞고 10월에 얻어맞고 11월 12월 달이면 이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하게 이머징 마켓도 보통 11월부터는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작년에도 잘 생각해 보시면 10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확 빠졌다가 미국도 8, 9, 10월 빠졌다가 11월, 12월에는 그래도 2달 동안에 한 15% 올라가면서 이 연말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산타는 안 오시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이 또 한마디 또 하시면서 그러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뭐 3.5% 이상 빠지는 테슬라는 한 8% 빠진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8%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은 뭐 괜찮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230불이었어요. 얼마 전에 그 로보택시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뭐 그때만 하더라도 350까지 갔다가 좀 빠지다가 그러다가 어느덧 뭐 500을 거의 눈앞에 두는 상승을 했었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8% 빠진 거는 많이 올라서 빠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그건 아닌데 이제 조금 걱정되시는 거는 그거잖아요. 이게 하락이 이제 시작인가? 그러니까요. 22년 1월 달에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10월 달까지, 뭐 10월, 11일까지 미국 시장도 크게 빠졌고, 그때 당시에 빵 기업들 보면 애플 빼고는 거의 다 70% 가까이 빠졌어요. 테슬라 75%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넷플릭스, 다 그때 70% 이상 빠지다 보니까 야 이게 하락이 이제 시작인가? 그렇게 걱정이 될 거고.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거, 뭐 아직까지 금리가 뭐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거 내년에 3번 내릴 줄 알았더니 2번밖에 못 내리나? 뭐 요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빠진 건데 과거에 이 제롬 파월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게 금리를 올리는 기간에서 시장이 영향을 받았었죠. 잘 기억하시겠지만 22년 3월에 처음 금리 인상을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25bp 금리 인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50bp, 그 다음에 75. 연달아 3번 때렸죠. 그렇게 때리면서 금리 때문에 시장을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 전에 또 제롬 파월 입 때문에 주가가 좀 험악하게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2018년 10월, 11월, 12월이었습니다. 그때도 2018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었는데 2018년도면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잖아요. 그 트럼프가 2018년 2월 달에 제롬 파월을 페드 의장으로 앉혔어요. 트럼프가 앉힌 거예요? 트럼프가 앉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가 제롬 파월 되게 싫어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 인상을 줬냐면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앉혔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2018년 하반기 되면 제롬 파월이 2017년에 그 전에 제닛 옐런 시절에 페드가 금리 3번 올렸거든요. 2016년 12월에도 또 한 번 올렸고 2015년 12월에도 올렸어요. 그래서 총 5번을 올리고 2018년 되니까 제롬 파월을 앉혔는데도 금리를 또 올린 거예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다 올렸나 싶어서 2018년 10월 3일 날 제롬 파월이 워싱턴에 가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연설을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이제 많이 올렸으니까 한 번, 3번 해가지고 총 8번 올렸으니까 이제 다 올렸나 싶어가지고 금리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새벽에 있었던 중립금리 있잖아요.
그 중립금리를 얘기하면서 중립금리가 아직까지도 저 위에 있다. long away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 위에 있으니까 뭐야 그러면 금리를 계속 더 올린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10월 달에 시장이 확 빠졌었어요. 네, 그런 두 번의 22년 그리고 2018년 이 두 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제롬 파월이 페드 의장일 때. 근데 이번에는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잖아요. 내리는데 세 번 내렸으면 좋겠는데 두 번밖에 못 내리는 건가? 이걸로 시장이 박살나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죠? 시장이 너무 기대했던 건가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기대를 했나? 근데 세 번인데 두 번 내릴 수 있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 조정을 가져온 이유는 사실 페드가 아니라 저는 BOJ라고 생각하는 거죠. BOJ. 뱅크 오브 재팬. 네. 일본 중앙은행. 네, 왜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번 했던 게 8월 달이었잖아요. 네. 8월 5일 날 미국 시장의 급락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하루에 8% 빠지고 코스닥이 12% 빠지는. 그때 엔켈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BOJ가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고 실제로 청산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130불 언저리까지 갔었던 주식에 95불까지 빠져요. 그래서 8월 초에 있었던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투자자들한테 남아있고요. 그게 국내 투자자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라든지 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12월 19일 날 있는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혹시 금리 올리면 어떡하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니야, 동결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는 했지만 제가 글로벌 헤지펀드 매니저라도 어떻게 알아? 혹시나 BOJ가 금리 올려버리면 그러면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또 8월 5일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려 때문에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중립금리, 금리를 3번에서 2번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주식을 때리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BOJ에서 혹시 금리 올리면 어떡하나. 그 우려가 컸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보면 아실 건데 12월 19일 12시 오늘 딱 정오에 BOJ 회의가 있었는데 동결했어요. 네, 동결했습니다. 동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여러 가지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급락을 하긴 했었지만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반발 매수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 의한 미국 시장의 조정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까지는 좀 없는 거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슈를 점검했는 거고, 일단 현재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연말 다 왔죠. 이제 곧 이제 2025년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지난 8월 달에도 그랬고, 시장에 대한 미국 시장 너무 비싸다. 그렇죠. 이제 조정 시작된다. 이런 얘기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 조정론이 나올 때마다 어제 미국 시장 빠졌을 때도 제가 나오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세장이 이어집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시장에는 맞았는데 한국 시장에 안 맞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분들은 너무 해피하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고객분들은 죽을 맛이죠. 인내의 한계가 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그렇죠. 거기다가 도대체 이게 언제 만에 계엄령이에요? 45년 만에. 45년 만에. 7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이런 계엄 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한국 시장은 정말 안 되는 시장인가에서 거기서 요즘 K-only라는 말이 또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한국 회사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주가가 최근에도 좋았어요. 미국 시장만큼이나 좋았어요. 삼양식품 같은 건가요? 네. 불닭볶음면. 오로지 삼양식품밖에 못 만들고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면 파마 리서치에 니쥬란 그런 거 맞으러 한국에도 많이 오고 그거는 파마 리서치밖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 주가도 강하게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국장은 안 돼. 미장만 되고 국장은 안 되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단지 그거는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로서 한국장에서 투자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을까? 미장에서 하는 게 당연히 미국이죠. 네, 당연히 그거는 미국이에요. 당연히 미국인데 왜 그러냐면 K-only가 아니라 걔네들만이 할 수 있는 제품 뭐 애플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등등 해가지고 걔네들만이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S&P 500에 많습니다. 네. 한마디로 글로벌 1등 회사가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가서 투자하시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올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쟁 우위가 있는 회사를 잘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벌면 한 종목에 50억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없다. 그래서 저번에 금투세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한국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국회의원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자꾸만 내가 맞췄는데 기업이 지배구조가 안 좋고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면서 뒤통수 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로 보면 상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보면 상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전체적인 시장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시장 전체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시가총액 순위로 만약에 본다면 사실 말씀하신 초보자분들이라면 말씀하신 사실 파마 리서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삼양식품이 알겠지만 라면 때문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뭐 시총 큰 것들 위주로 아니까요. 뭐 1위부터 10위까지 20위, 30위,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미국에는 뭐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시총 큰 것들이 그냥 다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어쨌든 대기업, 뭐 미국의 중소기업을 모르니까 투자를 못 할 테니까 대기업에 투자하면 공익이 오르는 거고 한국에 알만한 대기업 투자하면 그냥 다 빠그라지니까 더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정말 자랑스럽고 그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는 느낌으로 저런 회사의 주식을 사면 안전하게 내 돈이 불어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2,000조가 됐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2,000조인데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 8등이에요. 그죠? 네, 그런 거 보면 시총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보면 약간 중소기업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주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엄령 사태 때문에 증시에 여러 가지 좀 조정도 있고 했는데 이게 잘 정리됐지만 제 주변에 있는 자산가분들도 이제 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사실 계엄령 사태랑 뭐 탄핵 표결까지 하면서 뭐 증시가 엄청 그것 때문에 폭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원화가 너무 불안하다 이거는. 이거 이제 제 주변 일반 지인들도 좀 오르면 정리하고 미국으로 빼야겠다. 네. 미국 주식이든 뭐 달러든 비트코인이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오를 수 있겠지. 뭐 희망가 이런 게 있다가 이제는 오르면 본전되면 이제 처리하고. 그래서 해외 자산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서 한국 증시가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요즘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최근처럼 이렇게 페드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걸 우리가 옛날에 폴 볼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폴 볼커가 1979년도에 페드 의장이 되고 되자마자 400bp를 뭐 올려버리고 그러면서 1980년도 초에 페드의 금리가 20%를 가고 네. 그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킹달러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특히나 그때 원엔 환율 보면 240엔 했거든요. 1달러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그게 고착화됐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동안 킹달러였어요. 그 6년 동안 킹달러 시대에 미국 주식 계속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도 일본의 자동차 회사 같은 회사가 킹달러니까 지금 이번에 혼다하고 미쓰비시랑 지금 닛산이랑 합병한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날개를 펴면서 GM하고 포드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킹달러 시대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주가는 막 100%씩 올랐어요. 그랬던 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년 미국 경제는 좋을 거예요. 경기가.
경기 자체가 좋고 우리나라는 고환율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슬로우한 상황에서 GDP 성장률에도 차이가 있고 해서 여전히 내년에도 10년물 기준으로는 미국하고 우리랑 금리 차이가 100bp 이상 나다 보니까 환율은 내년까지도 고환율이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도를 보면 좀 답이 나오는데요. 85년까지는 수출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85년 9월 22일 날 있었던 플라자 합의 이후로는 달러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통화 가치가 원화 가치,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내수주들이 폭등하고 일본도 내수주들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에 보면 우리나라 주가, 일본 주가 뿐만 아니라 부동산까지 막 폭발하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계속 이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고착화된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후년이 됐던 3년 후가 됐던 이제는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돌았을 때는 또 보란 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올 건데 단기적으로 보면요. 저는 내년에 생각보다는 환율이 그래도 1,300원 언저리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이번에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이제 취임을 하시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 강달러가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물가도 높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예전에 4년 동안 재임 시절에 계속 우리나라, 중국, 한국, 대만까지 얘기하면서 환율이 너무 높다. 너네들 환율 조작국 아니냐. 네, 그러면서 원화 가치를 그때도 강화시키라고 얘기했어요. 네. 위안화 가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뭐 7.2, 3 뭐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랑은 다르게 내년에 오히려 환율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1,3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생각보다는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자, 우리나라 주가 강하게 올랐을 때 얘기해 주셔서 한국의 반도체주들이 연일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고 언제쯤 회복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여기 네. 왔었을 때 그때 우리 김 작가님이 모두가 반도체 하고 있으니까 요즘 좀 불안하다 네.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김 작가님이 맞으셨어요. 그때는. 네. 저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이 아닌데 내년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 1Q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 전망이 모건 스탠리에서 먼저 겨울이 온다고 하면서 실제로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나 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 겨울 오니까 팔아 하면서 주가가 좀 밀린 그런 억울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좀 전망은 제가 틀렸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네. 네,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가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가격이 조정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살려면 좀 무섭잖아요. 네,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매달 적립으로 하시는 분들, 네. 적립으로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은 너무 좋죠. 네, 5만 원대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많이 살 수 떨어졌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25, 26 넘어가면서 반도체는 이제 회복될 겁니다. 회복될 건데 내년 1Q나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가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엄청난 종목장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종목장은 과거에 2011년부터 15년까지 박스피라 했잖아요. 그 박스피 때 2013년, 14년, 15년도에도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음봉이 났었어요. 그리고 2015년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PBR 1배가 깨집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박스피로 시장은 안 좋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업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많이 나갔어요. 시장이 안 좋아서 잘린 게 아니고요. 엄청난 종목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하면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하다가 나간 개인 투자가를 매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뭐가 올랐었지 생각해 보시면 2013년도에는 컴투스라는 회사가 서머너즈 게임 때문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2014년, 15년 넘어올 때는 중국 소비 열풍으로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 음식료가 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가지고 촛불 켜고 중국에서 생일 파티 하던 거. 그 장면이 나왔던 게 2013, 14년도고요. 그때 또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소녀시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12년, 13년도에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4, 15년 넘어갈 때 바이오 좋았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좋았었고. 네, 그러면서 바이오, 화장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부동산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풍선 효과라고. 강남 상구를 누르면 다른 데가 튀어오른다 해서 풍선 효과 얘기를 많이 부동산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회사가 합쳐서 시가총액이 30%가 넘다 보니까 이 주식들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인지를 하는 순간 다른 쪽으로 이 돈들이 나가면서 엄청난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K-온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내년 상반기까지 일어난다고 보고요. 그렇게 종목 장세가 저는 전개가 되고 지금 떨어졌던 반도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반도체 가격이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내년 하반기에는 돌아선다고 그러거든요. 그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게 되면 내년 하반기장은 또 반도체가 지수를 이끄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삼양식품이 크게 올랐는데 경기 방어주를 꼽히는 음식료주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식음료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해외 매출액이 증가 삼양식품과 사조대림은 크게 오른 반면 농심이나 뭐 CJ, SPC 같은 음식료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 지금 저도 촬영 전에 삼양식품 주가 보니까 정고점 돌파했더라고요. 지금 이걸 방어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요. 네. 1980년 초에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가서 그 강달러에서 돈을 마구마구, 달러를 마구마구 벌어오는 수출주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심하고 삼양식품의 주가 차이가 바로 그런 데서 나는 건데 한국에서는 훨씬 농심이 유명할 텐데. 훨씬 유명하고요. 실제로 농심이 약간 억울한 면이 있어요. 농심도 보면 잘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국에 가보면 매대에 신라면 부터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데 워낙 불닭볶음면이 잘 나가다 보니까 농심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시장이 안 될 거니까 방어주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한국 시장 마켓에 대한 배팅은 이제 안 한다. 그냥 마켓보다도 훨씬 더 초과 수익을 내는 그걸 알파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전략을 가진 회사에다가 돈을 주겠다. 그러면 그 알파 전략이 뭐냐면 글로벌하게 경쟁력 우위를 가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들. 그렇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뭐 20%, 30%, 40% 이렇게 되는 회사들은 보면 외국인들이 다 주식을 사고 있고 K-온리 중에 하나가 또 방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 7월 달에 방산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방산이 우리나라 무기가 뭘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뭐 또 최고 장점이 빨리빨리 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가성비. 그래서 뭐 독일 전차라든지 독일 탱크나 미국의 탱크나 장갑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워낙 가성비가 좋고 성능도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그 가격에 그 정도 성능을 이렇게 빨리 만들어 줄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으니까 방산도 K-온리예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조선이 올랐잖아요. 트럼프가 언급했죠. 한국이 조선이 필요하다고 딱 얘기를 해줬습니다. 명확하게. 싸게 만들려면 중국한테도 해도 되는데 지금 중국의 정책은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중국은 이제 앞으로 너네들을 고립시킬 거야. 이 전략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 선박은 아예 뭐 캘리포니아 항구라든지 이런데 못 들어오게끔 그런 얘기를 롱비친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끔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보면 K조선이 K-온리에 해당되는 기업인 거죠.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서 투자를 하면 지금 이 시장이 결코 위험한 시장은 아니다. 네, 그렇게. 그럼 대표님은 내년에 한국 주식에서 K-온리, 음식료, 방산, 조선을 지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거기다가 이제 피부 미용까지 해서 그 네 가지 섹터를 저희 회사에서 이게 K-온리다 라고 좋게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좋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 투자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치 투자로 유명하셨던 분들이 다 보면 쓸쓸하게 퇴임을 많이 하셨어요. 네, 기존 계시던 회사에서 너무나 펀드 성과가 부진해서.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자산 가치는 10조인데 이게 5조, 4조, 3조가 말이 되냐 해서 사셨던 건데 지배구조를 이해를 못 하셨던 거죠. 아니 지배구조가 대주주가 회사의 가치를 주주들하고 나눌 생각이 없는 회사가 많죠? 네, 그런 회사가 많았는데 이번에 고려아연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 고려아연 사태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에 큰 사건이 이번에 하나 생겼다고 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지금 아직까지도 최씨, 명품, MBK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가 일어날 거고요. 그 주주총회에서 그동안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최 회장님 쪽이 이번에 나가게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총에서 표 싸움인데 표가 이미 최 회장님 쪽에 우호 지분이라고 생각했던 한 투랑 몇 군데가 팔아버렸어요. 이거 게임이 끝났구나 하고 팔아버렸는데 그 게임이 끝났구나라는 거를 알려줬던 게 지난번에 대규모 유상증자 그 자충수였었죠. 그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거를 무릅쓰고 했는데 요즘 주주, 국민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게임이 끝났다. 자충수다 저거는. 악수를 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임시주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주총회에서 이제 결론이 날 겁니다. 쓸쓸하게 이제 경영권을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될 거고요. 이 고려아연 케이스가 우리나라 증시에 그동안에는 저희 30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끼리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적대적 M&A 이런 게 한 번씩 있잖아요. 있을 때마다 적대적 M&A가 성공한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게 그냥 우리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영권을 33.4% 정도 들고 있으면 뺏기구나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혹시 상장사의 임원 분들께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33.4% 들고 있다가는 언제든지 이 경영권을 뺏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업은 또 외국인 주주 비율도 높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외국인 주주가 MBK처럼 변신을 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우호 지분을 빨리 확보하셔야 돼요. 또는 자사주 매입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자사주 매입 공시가 늘었어요. 벌써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그동안에 아무리 이 가치주를 사서 주주 서한을 보내고 자 이렇게 좀 개선해 주세요 해도 소기의 경일기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치 영역에 있는 주가들이 내년 내후년에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2의 고려아연이 제2, 제3, 제4, 제5의 고려아연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후보군을 알 수 있는 팁은 뭐가 있죠? 그런 후보군을 사실은 이렇게 솔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대주주 지분율이 작은 곳, 40% 미만. 40% 미만이고 어디는 보면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10%대도 있어요. 10%대, 20%대 많습니다. 많고 자사주가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님과 그 노세영 부인하고의 그 이혼 소송에서 그걸로 여기 위자료 주고 나면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제가 딱 지분율을 봤더니 자사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 자사주를 우호 지분으로 다른 기업한테 최 회장님이 친한
다른 재벌가한테 전화해서 우리 이거 좀 자사주 좀 사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SK 주가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사주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자사주가 많지 않고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거.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 붙었을 때, 그때도 뭐 PBR 3배 이상 막 갔을 때, 그때 코로나 때였었거든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막. 그때 코로나 때 제가 뭐 3,000포인트 내년에 넘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면 안 되는 주식 3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영권 분쟁, 이 난리통에 서로 경영권 분쟁 일으키고 있는 내부 싸움인데, 그때 한진칼을 빗대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그런 내부 분란이 일어난 회사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회사를 먹고 싶어야 돼요. 네, 절대 안 뺏기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한진칼은 그 밑에 캘리포니아에서 호텔로 돈이 줄줄 새는 것도 있고요. 항공업은 아시아나가 결국은 망해서 흡수합병되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될 정도로, 그 이후에 저가 항공사 많이 망했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는 기업을 굳이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고 이걸 사야 되나? 아니잖아요. 저보고 한진칼 그때 그 가격에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죠.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비즈니스가 모델이 매력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압축을 해보면 후보군들이 몇 개 이렇게 떠오르긴 해요. 항공사 말씀인데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항공주들이, 우리나라 항공주들이 주가가 좋은 편인가요, 요즘에? 요즘 왜 항공주 주가가 들썩들썩 하냐면, 중국에서 30일 동안 무비자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해를 갔다 오신 분이, 야, 상해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그리고 저희 형님이 북경에 계시거든요. 오늘도 통화했었어요. 한국 여행객들이 무지 온다는 거죠. 지금 중국 이제 가기 시작하나요? 네. 벌써 올 초만 하더라도 일본 많이 갔잖아요. 일본 훨씬 많이 갔죠. 어느 순간 중국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저 주변에서 몇 년 동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중국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워낙 이제 짧다 보니까 일본 가는 항공 비용하고 말도 안 되게 싸요. 말도 안 되게 싼데, 그동안에 비자 신청하고 하면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들었거든요. 근데 6만 원, 10만 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깝고. 그래서 중국으로의 여행 수요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금리는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국 금리가 지금 다시 10년물이 4.5가 돼서 그렇지, 국내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가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도 싸졌고 유가도 많이 빠졌고, 거기다가 제일 큰 시장이 중국 시장이 열렸고, 중국이 무비자로 30일 해준 거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겠구나라는 부분이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K 온리 주식에서는 음식료와 방산과 조선과 피부 무용, 그다음 가치 투자 영역에서 이제 지분 관련된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방산에서 한해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방산주가 올해 들썩였던 거는 세계 전쟁이 너무 많았던 게 컸잖아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옆에 폴란드에서도 유럽에서도 계속 무기를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내년에 1월 20일에 트럼프가 집권하면 트럼프 말대로 하루 만에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정쟁은 종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죠. 그럼 한국 방산주도 좀 이제는 큰 조정을 겪거나 재미없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플러스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미국의 F-35였나 이런 구닥다리 무기 만드는 시대가 이제 아니다. 이런 것도 어쨌든 한국 방산에 뭐 그리 좋은 신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자료를 읽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선입관, 고정관념 이걸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의 방산에 대한 군비가 제일 많이 늘었던 게 1970년대예요. 아니 2차 전쟁, 세계전쟁 다 끝났는데 웬 군비 확장을 그렇게 많이 했지? 그게 어떻게 보면 60년, 70년대로 가면 갈수록 냉전의 시대였잖아요. 전쟁은 안 했지만 냉전의 시대가 되면서 혹시나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군비 증강을 했고, 트럼프가 여전히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도 유럽 가서나 프랑스 갔다 왔었잖아요. 노트르담 성당 다시 재개관하는 것 때문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유럽 국가들 그 방위비 안 올리면 나토
미국 나토 탈퇴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전히 트럼프는 각국의 GDP에서 방위비를 더 올려라. 독일이 한때 2%가 안 되고 이제 1%까지 떨어졌다가 허겁지겁 올리려고 하고 있고,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에 이제 접경에 있는 뭐 국가들뿐만 아니라, 야,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휴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휴전에 들어가면 요때 군비를 우리나라의 군사에 대한 국방력을 증대시켜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체코가 우크라이나랑 저기가 전쟁 끝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 무기 구입 안 해도 돼,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방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 라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을 했다가 미국이 가서 그냥 확 때려주잖아요. 진짜 옛날입니다. 그게 진짜 옛날이에요. 언제죠 도대체? 그게 91년도 일이에요. 90년. 그게 걸프전이었나요? 맞습니다. 1990년 8월 달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다가 91년 1월 달에 사막의 폭풍 작전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그냥 에어 스트라이크죠. 공군력으로 그냥 초전박살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장갑차 탱크 이제 이런 거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전쟁 나니까 장갑차 탱크가 너무 중요하던데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K2보다 빨리빨리 좀 달라고 했던 거고, 근데 이번 전쟁에서 약간 또 달라진 게 드론이잖아요. 드론. 이 드론이 장갑차 탱크나 이런 게 한 250억 하거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파는 게 250억 단가고 미국 거는 한 600억 해요. 그런 걸 드론이 날아가서 그냥 600억짜리를 깨부수다 보니까. 뭐 비싸봤자 몇 천일 텐데. 그러니까요. 정말 비싸봐야. 비싸봤자 몇 백이거나. 그러니까요. 거의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로 250억, 몇 백억짜리를 깨부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드론에 대한 방어 체계 만들려면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 미사일 잘 만드는 회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LIG 넥스원 이런 회사가 이번 조정내에 거의 40%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반짝 또 세일해주네? 박앤세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 양상에 있어서 이번에 출연했던 게 드론인데, 이 드론 공격부터 드론을 막는 시스템, 이런 것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산 쪽은 내년까지도 잘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선은요? HD 현대중공, HD 한국조선이, HD 현대미포, 삼성중공, 하나오션이 이제 대장주들인데, 어제 트럼프가 언급은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트럼프가 우리 좀 우리 같이 잘해봐. 직접 코리아 언급하면서. 네, 직접 코리아 언급하면서 했고, 미국에 조선소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수많은 해군 함정들, MRO라고 하죠. 그거 관리도 해줘야 되는데, 한국 업체한테 한번 맡겨볼까? 그걸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중국한테 절대 안 되죠. 부담스럽죠. 미국 입장에서. 네, 적국한테 맡기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사실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그동안에 이제 물 들어오나 했다가 다시 자빠졌던 경우가 언제였냐면 IMO 2020 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친환경 선박 아니면 안 된다. 맞아. 그죠? 배에서 나오는 그 유황 줄여야 된다. 그거 기대했다가 다시 다 자빠졌거든요. 맞아. 그래서 뭐 배를 다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박살 났었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조선 이게 질러도 되는 건가 아닌가. 지금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보면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도 사이클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PC에 대한 교환 주기가 윈도우가 버전업 될 때마다, 그리고 인텔의 CPU가 버전업 될 때마다 메모리 권장 사양이 어떻게 된다 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3, 4년. 자동차는 한번 쓰면 10에서 한 15년. 이러는데, 그럼 뭐 배는 한 번 사면 얼마 쓰지? 그게 한 20년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조선업, 우리나라 조선업의 상승 사이클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4년부터였거든요. 현대중공업의 바닥은 2002년도에 나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한 40배 올랐었어요, 그때. 40배 올랐는데 2004년도에 한 700억 이익이 나다가 한 3년 지났더니 1조 4천억 막 이렇게 이익이 나거든요.
그런 과거의 조선업 사이클을 보면 2004, 5, 6, 7, 8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있을 때까지 이때 건조됐던 배들이 노후화되고 이제는 친환경 선박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교체 주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교체 주기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컨테이너, 벌크선 이런 저부가 가치선을 만들고 있으면 그거는 중국이 훨씬 싸게 만드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반사 이익이 얻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LNG선 이런 거다 보니까 미국이 정책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가스를 이제 독일이 쓰는 게 아니라 미국 텍사스 지방에서 나오는 이 셰일가스 버려지던 이 셰일가스를 수입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전체적인 배의 교체 주기에는 중국이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거는 니네들이 하고 이런 고부가 가치선은 한국이 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작년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하반기에 확 빠졌었어요. 그게 왜 이익이 이렇게 안 나는데 아니 수주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해놓고는 왜 이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저가 수주 물량이 2020년, 21년에 받았던 저가 수주 물량은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22년, 23년도에는 원자재 가격도 비쌀 때 받았던 그런 고가 수주가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수주 등등을 보면 앞으로 3.5년치 일감을 지금 확보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환율도 좋죠. 조선도 다 수출이 있잖아요. 달러도 받잖아요. 그렇게 보면 조선업 사이클은 내후년 초 정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음식료 언급해 주셨었는데 삼양식품 같은 거는 이제 가지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요? 아니 이게 뭐 사실은 테크주는 아니잖아요. 네. 아주 좋은 회사고 뭐 수출로 굉장히 영업이익도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알지만 뭐 주가가 영원히 가는 건 아닐 테니까 지금 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번에 삼양식품도 조정을 받긴 받았었죠. 많이 받았죠. 네. 그 한 30% 빠질 때는 또 무서워서 못 들어가다가 또 올라가니까 사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사고 싶은데 이럴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올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주식이 있고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불을 뿜고 있었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비쌉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삼양식품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PER이 얼마인가?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뉘앙스면 30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낮다는 얘기겠죠. 19배였어요. 그저께까지 19배였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19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는 PER 30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익이 계속 올라오면서 아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왜 이렇게 PER이 낮지? 그게 이익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 때문에 근데 이게 PER이 동종 업계에서 구분해 기준선을 잡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음식료 쪽은 PER이 30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피어 그룹들하고 PER을 비교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네슬레부터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음식료. 근데 글로벌한 기업들의 PER은 그래도 높아요. 한 20배에서 25배. 정도는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2011년부터 15년 이 박스피에서 2013, 14, 15년도에 우리나라 음식료의 PER이 그때 평균 PER이 18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성장 스토리가 아니 5천만 인구가 먹는 걸 옆에 14억 인구가 먹기 시작한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 스토리가 생겼던 거였었죠. 성장 스토리가 생기면 이 PER이 기존에 그냥 방어주로서의 PER이 아니라는 거죠. 필수 소비자로서의 PER이 아니라 성장주 PER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배네. 그랬던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익이 많이 나와도 코로나 때 시즌처럼 아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잘 팔렸던 거잖아요. 이 이익과 매출 성장이 이제 끝났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불닭볶음면은 그러면 아직까지 Q 성장이 남았나? Q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Q 성장이 지금까지는 PQC니까. PQC에서 P도 좋아요. 삼양이 농심보다 ASP가 높죠. 그런데 미국도 서로 달라 그러고 공장에서 생산 캐파가 적어가지고 그동안에 Q가 낮았던 건데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밀양 2공장이 완공이 되면
Q가 내년에는 또 점프업 한다는 거죠. 근데 캐파로 확장을 했더니 옛날에 우리가 석유화이라든지 그런 시클리컬 산업은 캐파 확장을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돈을 많이 벌어서 캐파 확장을 확 하면 공급 과잉으로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범용 제품인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닭볶음면이 범용 라면은 아니죠. 그런 라면은 아닌 거고, 최근에는 올라갔던 또 스토리가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도 불닭볶음면은 무지 좋아합니다. 무지 좋아하는데 삼양식품에서 밀양에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자 중국도 달라고 그러고 유럽도 달라고 그러고 미국도 달라고 그러는데 환율이 미국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량이 만들어지면 야 일단 최대한 미국으로 팔아. 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중국도 막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중국에다가도 팔아먹자. 그런 Q 성장이 생각지도 못했던 중국에다가도 공장 지어서 한다고? 이런 성장 스토리가 또 만들어지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좀 PER 보시면서 25배에서 30배 정도 되면 좀 조심해야 되고, 또 뭐 FOMC 회의가 됐던 뭐 때문에 주가가 출렁거릴 때 PER 20배 미만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이런 전략이 좋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뭐 릴스 같은 데서 이제 불닭볶음면 먹는 챌린지가 네. 핫할 때, 조회수가 엄청 올라갈 때 이제 조금만 투자로 연결 잘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상냥식품이 좋은 회사, 좋은 제품이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니 시대적인 트렌드와 잘 만나면서 네.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에까지 퍼지기는 쉽지 않았겠죠. 우리도 사실 삼양라면 잘 안 먹었잖아요. 잘 안 먹죠. 네. 근데 음식료는 옛날에 이 옛날 뭐 삼양라면하고 농심라면하고 또 경쟁 있었지만 엄청 많죠. 맥주도 있잖아요. 하이트 맥주하고 오비 맥주를 추월하는 순간 꽤 오래 갑니다. 음식료는 보면 한번 로열티가 생기면 그게 그렇죠. 좀 오래 가는 경향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한 브랜드 파워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삼양 불닭볶음면 하면 약간 우러러보는 맞아요. 프라이드가 생겼고,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삼양라면 이 봉지만 보더라도 약간 왜 이렇게 이게 참 영원할 등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삼양식품이 훨씬 더 큰 회사였고, 어느 순간 이제 뭔가 제가 알기로 하여튼 기름 관련된 오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농심이 업도적으로 됐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되고. 그 우지파동 이후에 농심이 1등이 되고 나서 그 몇십 년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전히 지금 캐파가 농심이 훨씬 많기는 한데 판매 매출도 훨씬 농심이 높긴 한데, 지금의 이 삼양의 브랜드 파워는 엄청난 이 로열티가 생겼고, 자세히 보시면 뭐 아이폰이 글로벌하게 Q로 1등은 아니잖아요. Q로는 1등은 아닌데 그 엄청난 고객의 로열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저렇게 유지되는 걸로 봐서는, 이번에 삼양이 또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뭐 중국 공장도 있지만 새로운 브랜드 맵이라고 또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 잘 짓는다. 불닭이었는데 이번에는 맵다라는 우리나라 말에서 가져온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면 그걸로 이제 스낵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Q의 확장이 계속 눈에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PL 얘기하면서 아까 2차전지 얘기해 주셔서요. 2차전지 요즘에는 어떻고, 이제 내년에는 좀 괜찮아지나요? 올해 주가가 좀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를 보다가 다시 이후에 또 꺾인 것까지는 잘 봤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그 작년에도 그죠? 2차전지 얘기할 때마다 작년에 너무 뜨거웠죠? 너무 뜨거웠고요. 제가 올해는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갑죠. 왜 너무 차갑냐면 주식의 속성이요. 우리가 뉴턴의 물리학의 그 세 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뉴턴의 그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작용 반작용, 그렇게 있는데 주식도 똑같아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보이고, 그러다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과하게 올라가면 이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지나친 오버슈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상상을 하시면 되냐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바다 2m 밑으로 잘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전문 다이버 아니시면 못 들어가요. 2m 밑으로 부력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5m 위에서 다이빙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m 위에서 다이빙하면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밑으로 이제 내려가야죠. 그래서 그게 저는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로 떨어질 때 더 아프게 떨어져요. 그렇죠. 더 깊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작년에 오버슈팅이 있었던 걸 뒤집어 놔 보면 최근과 같은 그런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 어떤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너무 뻔하니까. 내년에 좀 괜찮아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미 팔아야 될 시점은 다 놓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지금 70%가 넘는데 지금 팔기 좀 애매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건데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네. 살 수 있다고. 그 2차전지 8종목 중에서도 보면 야, 이 주식은 지금 여기서 사서 그래도 한번 버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주식이 있어요. 보면 아까 고려아연 케이스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최대 주주 지분율이 35%가 안 되고 그리고 가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8종목 중에 보면 아유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네. 이런 주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8종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저라면 8종목 중에서 가치 영역에 가 있고 그리고 그 회사를 적대적 M&A 할 만큼 그 회사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기업으로 저는 하나로 몰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글자가 버티더라도. 첫 글자가 포인가요? N가요? 그 정도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둘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냐 L이냐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포나 에. 예. 아니면 이제 더 큰 기업으로 가는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분율 살펴보시면 돼요. 포나 L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몰아놓으셔야 돼요. 거기에 몰아놓고 왜냐면 어차피 못 팔고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또 다 같이 70% 이상 빠졌으니까.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시 반등하다가 다 같이 오르진 않는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10만 원 하던 게 2만 원 됐는데 2만 원이 3만 원 돼봐야 의미 없잖아요. 다시 2만 원이 최소한 5만 원, 7만 원은 가야 되잖아요. 내가 투자한 금의 한 절반이라도 회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절반이라도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그 8종목 중에 있다는 거죠. 저 한국 주식 많이 여쭤봤는데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미국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으로 다들 돈을 벌고 계시거든요.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죠. 2025년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주식은 뭔가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답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으로는 비트코인이죠. 주식으로 하나 더 따져보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팔란티어 그런 기업도 있고 팔란티어도 이번에 최근에 주가 조정하고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8월 5일날 시장 빠졌을 때 그때도 이거 단기 박연 세일이니까 그 시장이 미국 시장에 이제 하락의 시작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팔란티어 주가가 한 25불밖에 안 했어요.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70불. 그러니까 불과 3개월 만에 25불이 70불 갔다는 거죠. 50% 올랐네요. 네. 그래서 이번 조정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번 조정에 또 그렇게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찾는 게임이 돼야 되는데 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면 지금은 사실 팔란티어조차도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네. 팔란티어 사실 제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10배 날 주식인 것 같은데? 그랬었는데 지난 22년도 바닥일 때가 6.5불, 7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배가 지금 난 거거든요. 엔비디아 이번에 110불 하다가 이거 액면 분할 해가지고 그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1400불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12배 난 거잖아요. 보통 10배 났는데 여기서 또 10배 갈 거야 막 그러면 사면 안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최근에 여기서 못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팔란티어도 지금 약간 거품이 묻었고 트럼프 수혜주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과거에도 2016년도에 트럼프가 되고 공화당이 되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엑슨모빌이 같은 회사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 18년, 19년 보면 엑슨모빌 주가가 박살났었어요. 나중에 코로나도 있긴 했었지만. 그리고 트럼프는 유가가 오르는 거 절대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는 기업가였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석유화학이 좋고 친환경은 안 좋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리고, 팔란티어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2016년에도 팔란티어의 창업자 피터 틸은 트럼프를 지지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이번에 앨런 머스크는 그때는 지지 안 하다가 이번에 대놓고 이제 지지를 한 거잖아요. 강하게. 그래서 뭐 뭐니 해도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주는 한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선서하면서 1월 20날 취임하고 나면 좀 쉬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관련주들은. 그래서 보통 1년에 12개월 중에 미국의 100년 역사를 보면요, 가장 안 좋은 달이 몇 월 달이죠? 100년 역사 중에 1월부터 12월 중에 평균 수익률이,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달이 1월인가요? 아닙니다. 한 번 더. 아닙니다. 어디? 12월이요? 아, 틀렸습니다. 9월 달이 가장 안 좋고요. 9월이요? 네. 9월 달이 유일하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달인데, 한 50년 역사로 이렇게 또 좁혀서 보면 2월 달도 안 좋아요. 9월만큼 안 좋은 건 아닌데 2월도 살짝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2월 달에 약간 또 조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수혜주로 확실한 수혜주가 팔란티어랑 테슬라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쫓아 사기보다는 네. 2월 달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시장이 조정받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팔란티어만 그러면 수혜냐? 그건 아니에요. 팔란티어가 대표적으로 그동안에 엔비디아는 AI 서버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였잖아요. 네. 그걸로 올랐는데 지금은 얘기 나오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I 에이전트라는 말도 하거든요. 맞아요. 네, CRM에서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AI를 깔아놨더니, 그게 한마디로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깔아놨는데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 그거 왜 까냐, 뭐 반대도 많았었는데, 그게 깔아놨더니 그게 어디가 돈 버냐는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경부고속도로에 주유소 차렸으면 떼부자 됐겠죠. 아니면 경부고속도로에 휴게소 하나. 그 경부고속도로에 뭐 사람 다니게 해서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휴게소나 주유소가 뭔데요? 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팔란티어가 저 거고 나야 라고 먼저 보여준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줄줄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줄줄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사람을 좀 많이 자른 회사를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구글, 메타도 사람 계속 잘랐어요. 사람 계속 잘랐는데 회사가 안 좋아서 잘랐느냐? 아니고 AI 서버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별로 많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노동 임금비는 줄이고, 아까 PQC에서 C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C가 줄어들고 훨씬 더 PQ가 좋아지는, 매출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찾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이 AI 소프트웨어 찾는 게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트코인은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요즘에는 미국에서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재무장관, 상무장관 뭐 이런 분들도 가상화폐 지지자분들로 많이 조금 선정이 지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은 양쪽 얘기를 같이 했는데, 며칠 전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유사하다. 근데 이번에는 연준에서 비트코인 살 일은 없다. 뭐 기타 안 좋게 또 얘기하시고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거는 안 되니까요. 그냥 가격적인 움직임만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뭐 우리나라에서 오태민 교수님 말씀 들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움직임만 보면 지난번에 15,000불 갔을 때 이제 바닥 쳤네? 왜냐하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면서 바닥 쳤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거는, 주식도 보면 핵심 우량 주식이 있고 잡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쪽 세계는 비트코인이 코 에셋, 핵심 우량주구나. 가상화폐 하면 나는 무조건 그냥 비트코인만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퀀트 분석을 해봤죠. 퀀트 분석을 해봤더니 반감기라는 게 있고, 4년마다 도래하는. 맞아요. 이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12개월에서 한 18개월 동안은 비트코인이 강하게 올라가고, 이럴 때 강하게 올라가면서 엔비디아가 강하고, 반도체가 강하고,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번에 올해 4월이었잖아요, 반감기가.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저는 더 약간은 빠르게 오른 면도 있지만, 설사 해리스가 됐다고 해도 저는
비트코인은 갈 길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게 한 7월까지 정도는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오태민 교수님하고 같이 이번에 책도 썼거든요. 트럼프 2.0 쓰셨죠? 네, 트럼프 2.0을 같이 쓰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오태민 교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한 번도 안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파신 적은 있는데 이제 그 생활비를 위해서는 파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 채널에 나오셨는데 이제 오태민 교수님도 이제 자녀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그럴 때를 위해서는 판 건 있는데 아마 다른 목적으로 파신 적은 없다고 아마 하신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생활비 쓰려고는 파셨더라도 투자 목적으로 있는 거는 가지고 오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존경스러운 게,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니면 가상화폐든 추세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추세 속에 나오는 변동성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쭉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이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 있고 난 2년 후에는 다시 박살나고, 그 박살났었던 게 2015년 박살나고, 2014년, 15년, 그리고 2018년도에 박살났었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2,800만 원 갔다가 35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350만 원까지 빠졌었고, 그러고 쭉 올라왔다가 22년도에 또 박살났다가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따져보면 이번에 22년, 그 전에 18년, 그 다음은 몇 년도인가? 26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만 보면 추세는 오태민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있는 이 변동성만 생각해 보면 일단 내년까지는 꾹 찌고 가시다가 내년에 이익 실현 잘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26년에 또 빠질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좀 더 빅테크로 넘어와서 지금 괜찮게 보시는 빅테크는 그건 뭐죠? 대표 중에 7개 종목이 있죠. 애플, MS, 구글,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그 주식 중에 주식이 우리가 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또 막 사고 싶어야 돼요. 이거 빨리 방송 끝내고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S&P 500의 PER이 23배에서 조정을 살짝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들 PER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30배 이상이에요. 전부 30배. 이 30배의 금리는 4%가 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마가 빅테크 M7 주식에 지금 당장 사고 싶은 주식은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비싸다라는 거죠.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8, 9, 10월 달에 미국 대선 앞두고 한번 미국 시장 조정 올 때, 그때 싸게 살 기회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8월 5일 날 확 빠지면서 박앤세일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트럼프 당선 이후 2월 달을 한번 노려보자. 그 중에서 만약 그때 노린다면 뭘 노리실? 그 중에서 안 사야 될 걸 일단은. 안 사야 될 거. 네. 저는 애플은 일단 빼자. 애플은 2016년도에 워런 버핏이 지분 신고를 하시면서 애플 샀다 했는데 이번에 많이 파셨잖아요. 그러면 워런 버핏이 애플에 대해서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저는 워런 버핏이 팀 쿡하고도 전화한다고 생각해요. 전화하겠죠. 2014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던가 아마 그러실 건데,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워런 버핏이 애플을 왜 샀지? 팀 쿡을 믿은 거죠. 팀 쿡의 어떤 꼼꼼하고 이 관리 능력을 믿고 아마 사셨던 것 같은데, 근데 팀 쿡이 건재한데도 지금 애플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모바일에서 AI로 넘어가는데, 이 AI라는 플랫폼에 애플이 약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을 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플이 PR 20배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애플 주식을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더 이상 애플에서 뭔가 새로운 건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새로운 게 나오면 뭔가 탁 이게 있었는데, 휴대폰도 사실 요즘엔 너무 계속 비슷한 버전이 살짝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애플에서 이번에 AI 폰을 출시한다고 했는데도 거기다가 더 챗GPT 탑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혁신, 애플에서 더 이상의 혁신이 없나 뭐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미국 주식을 사실 때는 어떤 전략으로 사셔야 되냐면, 좀 길게 보고
이 회사가 그래도 시가총액이 여기서 2배, 3배는 이상 간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네. 분들 많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원픽은 테슬라다. 테슬라인가요? 네,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시대에 시총 1위를 노려볼 수도 있는 확률 높은 회사이지 않을까요? 트럼프 퇴임할 때 되면 최소 시가총액 3등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가총액 3등이면 3조 달러잖아요. 네.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그리고 4년 후면 보통 연평균 미국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 연평균 한 9%씩은 오르거든요. 지수가 9%씩은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한 40%는 오를 건데, 그러면 시가총액 1위 기업도 40% 오르면 3, 40 해가지고 4년 뒤에 아마 시총 1위 기업은 4조 달러가 넘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등이 되면 시총 1조 달러에서 4조 달러가 되니까 4배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다른 기업들 뭐 할 필요가 있을까? 테슬라 그러면 좋게 보신 이유가? 테슬라도 좋게 보는 이유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작년에 전기차처럼 3년 전에는 테슬라가 2030년 되면 2천만 대를 팔 거다라고 그렇게 다들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서 1등 회사 도요타가 1100만 대, 우리 2등 폭스바겐이 940만 대 정도 파는데, 아니 어떻게 테슬라가 전기차로 2000만 대를 파지? 그게 가정이 잘못된 믿음이었던 거거든요. 그 잘못된 믿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차로만 가지고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테슬라를 시가총액 3등에서 1등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율주행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테슬라만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FSD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마치 우리가 삼성 핸드폰이 됐든 무슨 핸드폰이 됐든 애플이 아니면 전부 다 안드로이드 쓰듯이, 그래서 그렇죠. 저는 테슬라의 FSD를 중국의 전기차 회사 중에서도 쓰고,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결국은 테슬라 거 쓰고, 네. 물론 웨이모도 지금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FSD를 따라오는 기술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FSD를 전 세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도요타, 뭐 일본 회사들은 또 미국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할 거니까요. 그 도요타랑 이번에 합병하는 혼다, 닛산, 미쯔비시의 네. 그 800만 대가 테슬라의 FSD를 쓴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구독료가 나올 거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것만 하더라도 야, 시가총액 여기서 더블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대로만 된다면? 네, 그대로만 된다고. 근데 아니 로봇 기술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 로봇 기술이 아니 이런 게 된다고? 최근에 테니스 공 잡는 거 보셨어요? 딱 던져주는 테니스 공을 딱 잡아버리잖아요. 여러 번 줬는데 다 잡아요. 손이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다는 거죠. 네. 아니 그거를 어떻게 잡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야, 이 테슬라의 로봇은 5년 뒤에 우리가 2030년대에 다 전기차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 뒤에 지금 우리 가정에 로봇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동그란 거. 5년 뒤에는 테슬라의 로봇이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아, 우리의 거기 영어 좀 가르쳐줘 하면 가서 영어 가르쳐주고, 독일어 좀 가르쳐줘 하면 언어는 한 150개 다 할 줄 알겠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나가주고, 네, 그런 로봇에서도 테슬라 걸 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는 시가총액 글로벌 1등이 될 수 있는 회사다 생각합니다. 테슬라에서 로봇택시도 이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럼 좋게 보시겠네요. 네, 로봇택시도 저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그 FSD랑 로봇 기술 다 접목해보면 로봇택시를 테슬라만큼 잘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스페이스 X잖아요. 네, 우주. 네, 우주 있고, 스타링크 있고, 그죠? 여러 가지랑 이 접목을 해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통신 시설을 폭격해도 네. 스타링크 쓰게 해줬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테슬라의 나중에 또 하나의 테슬라만 갖고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이제 지금 사지막 2025년 2월에 좀 조정이 있으면 그때 좀 담자는 거는, 지금은 미국의 AI가 미국 주식을 주도하고 있는데 좀 가격상의 거품은 좀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주식을 살 때 빠지면 사야지 했다가 빠져도 못 사요. 무서워서. 그렇죠. 빠지면 더 못 사죠. 네, 지난 8월 달처럼
빠지면 못 삽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저희 같은 훈련된 펀드 매니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쓰는 방법은요. 일단 30%는 먼저 사요. 아, 내가 1,000만 원은 테슬라 사놓고 싶은데 그러면 일단 무조건 지금 가게 300만 원을 사고 그 다음에 1월 20일 지나서 진짜 빠지는지 보고 근데 그때 가서 생각보다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도 사야 돼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는데 얘만 안 빠지지 했을 때 보통은 전체 빠지는데 얘만 안 빠진 거 팔잖아요. 보통은 빠진 거 놔두고 안 빠진 거 파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다른 거 다 빠지는데 테슬라만 안 빠지더라도 내년 2월 달에 또 추가적으로 30%. 그럼 내년 2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추천하시는 섹터는 AI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인 건가요? 미국은 뭐니 해도 AI 쪽을 봐야 되고요. 요즘 아이온큐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 그 양자 컴퓨터 이게 또 하나의 성장주구나 한데 우리가 성장주랑 성장 스토리주로든 좀 구분해서 봐야 되거든요. 성장주는 말 그대로 2, 3년 안에 이 PQ가 현격하게 개선이 돼야 돼요. 아니면 C가 확 떨어진다든지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작년에 초전도체 올 상반기까지 초전도체가 앞으로 3년 안에 숫자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 항상 그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나오나? 숫자가 안 나오면 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미국은 벌써 이걸 갖다가 상업용 서비스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뉴스만 보더라도 인천 송도의 연세대에 보면 IBM의 양자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우리도 양자 컴퓨터를 가진 전 세계 5번째 국가가 됐다. 이런 거 보면 양자 컴퓨터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숫자가 어떤 식으로 꼽히는지를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5년 길게 본 5년 동안의 어떤 성장주에서는 분명히 이 양자 컴퓨터도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 전기차를 예를 들면 전기차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2009년에 GM 볼트였고요. 2010년도에 닛산 리프였거든요. 근데 그 두 개는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렇게 부각이 되는 기업이 나중에도 1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 염두에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빅테크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건 이제 엔비디아인데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년에도 엔비디아는 이제 오르만큼 충분히 많이 올라서 좀 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 팔아야 될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팔아야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간단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체제 개념하고 보완제 개념이 있잖아요. 이 대체제, 특히나 강력한 대체제가 탄생을 했다고 싶으면 팔아야 돼요. 엔비디아가 대체제가 있나요? 이번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그런 개념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엔비디아의 GPU는 애플이 사가든 테슬라가 사가든 그걸 사가지고 AI 가속기로 쓰잖아요. 한마디로 기성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근데 엔비디아밖에 못 만든대. 그런데 기성복처럼 아무나한테 사이즈 딱 보고 100 입으시네요. 딱 입히면 와, 너무 멋있네. 근데 맞춤 양복이 나온 거죠. 그 맞춤 양복이 바로 브로드컴의 에이지 반도체인데 지금 보통 이제 되게 좀 이렇게 패셔너블 하신 분들은 맞춤 양복 입으시잖아요. 맞춤 거 있죠. 좀 비싸도 맞춤 양복 딱 내 몸에 딱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에서 딱 보면 이제는 AI 맞춤 양복이 나오는데 브로드컴의 기술을 보면 브로드컴도 그래요. 그 영업이익률이 40%가 넘거든요. 이거 나밖에 못한 거야.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거 나밖에 못하는 거야. 였었듯이. 근데 브로드컴도 나밖에 못할걸?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맞춤 양복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의 기성복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대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여전히 싸면 또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또 90불, 80불 때 가면 그때 가면 또 사도 되긴 하지만 지금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달러의 주가는 이 대체제가 탄생을 했을 때는 일단은 저희부터도 엔비디아 좀 팔아가지고 브로드컴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이익 실현을 좀 해두셨다가 틀림없이 주가가 또
지난 8월 달처럼 90불 때에 또 살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전망 많이 들리잖아요. 이제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한국 증시가 정말 괜찮을 수 있는지랑 내년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를 해야 될지 이제 더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아닌가 이런 고민하실 텐데 내년에는 어디가 더 매력적일까요? 한국 경제가 좋을 거냐 안 좋을 거냐. 네. 지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 미국이 저렇게 고금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경제 전망이에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주식 안 된다. 그거랑 좀 다르긴 하죠.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좀 오랫동안 보신 분은 이게 경제랑 좀 다르구나. 코로나 때 그렇게 경제가 박살났는데 주가가 폭등하는 것처럼 경제랑 다르는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보면 항상 이 경제 전망 때문에 사고 싶은 주식을 못 사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일단 경제 부분은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안 좋은데 수출 잘해가지고 달러 버리는 기업. 98년 IMF 때 달러를 마구마구 벌어왔던 오토바이 헬멧 회사가 떼돈을 벌었던 것처럼 경제는 안 좋지만 이 안 좋은 경제에서 수출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달러를 많이 버는 회사 사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 중에서 한국도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더 매력적이라는 건가요? 지금 오늘 오후에도 저희 회사가 이제 3억 이상의 자금을 받다 보니까 3억의 현금을 들고 오신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주식으로 제가 저희 회사가 이제 중국 주식도 투자하고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하다 보니까 일본도 했었거든요. 어디다가 투자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100% 한국 주식 할 거라고. 지금 당장은. 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떨어져도 있고 1440원의 이 환율에서 달러로 바꾸기도 좀 부담스럽다는. 그렇죠. 나중에 한 차선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결국은 투자의 원칙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3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도 이 자리에서 살아남은 이유나 쌀 때 사고 비쌀 때는 판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꾸로 하시죠. 비싸진 주식을 더 비싸질 거라 생각해서 비쌀 때 사고 싸지면 이제 파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조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판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원칙을 고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쪽이 미국 장만 막 가고 우리나라 장 안 되면 아닌가? 이제 아무리 한국 주식 싸도 계속 싸다.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네. 싼 주식 계속 싸고 맞습니다. 비싼 주식 계속 비쌀 거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코스피는 지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갔죠? 6, 7년 전으로 돌아갔을걸요?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을 보면 사서 먹을 주식도 많고요. 국내는 또 세금이 없다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10년 전, 20년 전 주가로는 코스피 레벨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이 나쁜 주주 가치에 대한 훼손시키는 나쁜 일들이 많아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상법 개정이라는 큰 이벤트로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몰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주식은 그래도 너무 장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장기 투자는 미국이 맞는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한국은 좀 비싸지면 그 시점에서 안 팔면 결국 약간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4년 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주식을 한번 하면 10년 끌고 가야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제가 줄곧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사이클 주식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 주식이 많다 보니까 미국 펀드 매니저 보시면 사이클 주식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워런 버핏 사이클 주식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익이 좋다라고 사면 나중에 떨어져서 팔면 올라가고 사이클 주식 자체가 원래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에요. 이 어려운 사이클 주식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힘든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이클 주식에 대한 투자 방법은 의외로 쉽다는 거죠. 그게 뭐죠? 역발상 투자, 컨트레리언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쌀 때 사는 겁니다. 왜 싼지? 이익이 안 나올 때 사고 그리고 올라갈 때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2년 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미국 주식 하시는 미국에 있는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는 참 좋겠어요. 네. 미국 사람들한테 평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산을 다 불려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사실 시장을 역행하는 투자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펀드 운영을 하면서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경기 사이클로 인해서 여기서는 팔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야 됩니다. 이런 모멘텀을 얘기를 하면 우리 그 윗분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식 투자는 이거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거지. 아니 박전무는 왜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래? 그게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박전무는 트레이더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한국 주식은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큰 차이되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에 많은 자산이 있죠.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뭐 주식은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자, 어디에 어떤 자산을 좀 늘려가야 될까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일단 무조건 상반기에는 국내 주식. 국내 주식. 네. 비중을 많이 채우고 가셔도 되고요. 네. 그동안 제가 올해는 코스닥은 좀 피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면서 이 짝수에 코스닥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이 20%나 빠졌어요. 코스피가 지금 8% 빠져 있는데 연말까지 한 2주 남은 동안 약간은 좀 줄이고 끝나긴 하겠지만 홀수에 작년 23년도에 4월 달에 이미 코스닥이 40% 올랐었어요. 7월 경에 40% 올랐고 4월 달에 벌써 30%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도 괜찮습니다. 요즘 ETF 많이 하시잖아요. ETF에 타이거 코스닥 150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덱스 200 이런 거를 ETF에 좀 해보셔도 되고 미국은 지금 미국 주식들 투자하는 ETF가 환율 효과 때문에도 지금 많이 수익 나와 계실 건데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 일부 줄여서 코스닥 150 그리고 코덱스 200 이런 ETF를 내년 상반기까지 상반기 국내 주식 네. 그리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특히나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섹터 ETF 있잖아요. 네. 조선, 방산, 엔터, 피부미역 거기에 관련된 ETF. 지난번에 7월 달에 하반기부터 내년 넘어갈 때까지는 엔터. 왜냐하면 그때는 엔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왜 엔터가 안 좋은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게 엔터 올해 슈퍼 선거의 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올림픽이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JYP 막 마이너스 60% 나왔을 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올 하반기에 투자해 볼 만한 ETF로는 엔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엔터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1파 상승 끝나고 약간 요러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3파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엔터가 내년에 상당히 괜찮은데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최근에 보면 에스파가 상해 가서 팬사인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도부터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수나 연예인들이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30일 동안 비자 면제도 해주고 하면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 중국의 내수 부양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엔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에이스 K-팝 ETF 이런 것도 상당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미국 주식 좀 조정받은 미국 주식을 좀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같은 거 담고 금이나 달러나 비트코인은요? 내년에 모아가야 되나요? 비추입니다. 비추. 금이나 달러나 비트코인.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김작가TV 올해에서 2024년에서는 대표님으로 마지막 촬영인데 올해 저희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또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 올해 마지막 투자 좋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과거에 30년 동안의 역사뿐만 아니라 50년, 70년의 미국, 한국 주식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이 가장 암울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과거는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80년도 초에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고요. 그때도 폴 볼커가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킹달러 시대였지만 그 80년도에 우리나라 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1000포인트를 갔었고 우리나라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경제 여건 하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뭔가 잘 찾아보면 내년에는 특히나 트럼프 2.0의 1년 차가 되고요. 그 미국 대통령이 1년 차일 때 내가 취임을 했으니까 경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 효과, 그 다음에 지금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기가 시작됐잖아요. 원래 10년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 중국의 또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는 좋은 장이 연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올해 너무 힘들고 네. 올해 계좌도 많이 망가지고 그렇게 많이 마음도 상하시고 계좌도 많이 상하실 건데 22년 말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계좌를 회복시키는 해라고요. 똑같습니다. 25년은 계좌를 회복시키는 해니까 내년에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올해의 아픔을 모두 다 회복하고 원상복귀하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FOMC의 연준의 파월이 말했는 거랑 좀 트럼프의 방향과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결국에는 이게 뭐 독립된 부처 같은 거라서 파월 의지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안 가기도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트럼프 의도대로 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흘러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사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